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마음을 훈훈하게 덮이는 감동적이고 따스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살면서 사람에 치여 혹은 돈에 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님은 돌고 돌아 아주 어렵게 자기 인생을 되찾으신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한 워킹맘입니다. 사연 채널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어 요즘은 하루 종일 유튜브를 달고 삽니다. 그러다 문득 제 사연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앉게 되었네요. 사연 들으시면서 제가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정말 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귀 기울여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인생을 담는 이야기니만큼 저의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말괄량이 소녀였습니다. 사고도 잘 쳤고 어른 말도 안 들어 눈물 쏙 빠지게 혼돈하곤 했습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평범하게 농사 짓는 분들이셨는데 그런 저를 가끔은 버거워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정이 유순하고 온화했던 언니 오빠들과 달리 저는 늘 엇나가길 좋아하고 반항심도 투철한 그런 아이였죠. 지희야, 너 때문에 집이 잠시라도 조용할 날이 없다. 이제 철이 들 때도 되지 않았니? 언니는 가끔 저렇게 어른스러운 말투로 절 혼내기도 했었어요. 그땐 언니가 괜히 제 인생 간섭하고 회방 놓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언니도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집안 형편은 가난하지 아이들은 많지. 전 하루가 멀다 하고 속을 썩이지. 허나 저는 언니 말이든 오빠의 말이든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하기야 부모님 말도 안 들었는데 형제 말이라고 들었겠어요. 저는 저 좋을 대로 행동하고 다녔습니다. 교복 치마는 짧게 줄이고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몰래 담배를 태우면서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은 기어이 제가 큰 사고를 치고야 말았어요. 담배를 끄지 않은 채 비닐하우스에 던지는 바람에 옆집 아줌마 비닐하우스가 다 타버리고 만 것이었죠. 어메, 이게 무슨 일이여. 당장 물 떠와 물. 얼른 119에 신고하라고. 동네는 급기야 난리가 났고 옆집 아줌마는 귀한 농작물 어쩌냐며 가슴치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 제가 한 짓이라고 말하자마자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아마 부모님에게 뺨 맞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넌 어쩜 가만히 있질 못하냐?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아버지는 잔뜩 화가 나신 목소리로 절 꼬중했고 그때만큼은 할 말이 없어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허나 그렇다고 제가 반항을 멈추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여전히 선생님 몰래 학교를 땡땡이 치고 친구들과 일탈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 가슴에 대못 박으며 컸던 제가 정신 차리게 된 건 중학교 막바지 무렵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접하면서부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논에서 일하다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달려갔는데 혼비백산이 되어 도착한 병원 안. 아버지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곡소리 나게 울고 계셨고 언니 오빠는 엄마 어깨를 감싸며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저 혼자 믿을 수 없어 멍한 눈으로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저희 가족 모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엔 아버지의 생전 모습들이 정신없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 죄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더군요. 왜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했는지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식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도 컸지만 현실은 이와 별개로 더 가파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급격히 쇠약해지셔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기에 저희 형제들이 발벗고 나서 농사일도 돕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언니를 도와 학교가 끝나면 장에 나가 옥수수라도 팔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지희야, 고생했어. 아니야, 언니도 많이 힘들었지. 우리 내일 하루도 버틸 수 있겠지?
아버지의 빈자리는 참으로 컸습니다. 더운 여름날에도 밤 늦게까지 옥수수를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언니와 저는 저런 식으로 내일 하루 버티잔 말로 서로를 다독이곤 했어요. 당시 언니는 고등학생으로 장학금으로라도 대학 가고 싶다고 아등바등 공부를 하던 때였는데 장사를 시작한 후로는 그마저도 힘들게 되었죠. 그러다 제가 고3이 되고 언니가 공장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던 게 그쯤이었어요. 지희야, 언니가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잘 지내고 있어? 우리 막내, 언니가 항상 사랑해. 이른 새벽,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공장으로 향하는 언니의 발걸음은 참 무거워 보였습니다. 언니는 저만이라도 공부해야 한다며 자기가 돈 벌러 가겠다고 했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던 건 언니였지만 언니는 동생을 위한 희생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언니, 나 어차피 공부에 소질 없어. 재미도 없고 나도 일할래. 이래서 언니처럼 돈 벌래. 제가 이렇게 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언니는 그것만은 안 된다고 고개를 내주었습니다. 언니는 오빠도 막노동판에 뛰어든 이상 우리 집안에 대졸자 한 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는 평생 팔자에도 없을 것 같던 공부를 무지막지하게 시작하게 되었고 머리가 그리 안 좋았던 건 아닌지 다행히 대학교에 붙게 되었습니다. 전문대였지만 언니와 오빠는 제가 학교에 입학하게 된 걸 그리도 기뻐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막내가 대학 갈 줄 상상이라도 했겠냐면서요. 환하게 웃는 언니 오빠의 얼굴을 보며 저 또한 나름대로 피땀 흘려 고생한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전문대에 입학하자마자 언니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 받으며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내내 제 별명은 1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도록이면 큰 회사에 들어가 높은 연봉을 받고 언니 오빠도 호강시켜주고 싶었지만 전문대인 만큼 욕심부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 수준에 맞는 회사에 가 착실히 경력을 쌓아 능력을 인정받은 후 큰 회사로 옮기는 게 제 꿈이었죠. 들어간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상사들에게 모르는 건 눈치껏 물어보며 일을 처리했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업무라 혼도 나고 사람인지라 가끔 실수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상사들도 저를 알아서 치켜 세워줄 정도였어요. 우리 지희 씨는 진짜 일 하나는 야무지게 잘하는 것 같아. 신입이 이 정도 기량 발휘하기가 힘든데 대단하네. 그렇게 저는 더 높은 목표를 위해 열심히 그렇게 매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연애 같은 거엔 눈도 돌리지 않았죠. 근데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자 주위에선 은근슬쩍 제게 소개팅 권유를 하더군요. 가끔 함께 밥을 먹어도 지희 씨는 연애 안 해? 맨날 일만 하면 지겹지도 않아? 하고 묻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 저는 연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느낄 만큼 한가하지도 않았고 외롭다고 느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집안의 가난이란 굴레를 벗기 위해 제가 되도록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그러려면 제가 죽도록 쳇바퀴를 굴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엇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건 제가 31살에 원하던 회사에 들어감으로써 어느 정도 입증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받은 첫 월급을 생활비 제외하고 모두 집에 붙여줬습니다. 어머니께서 허리를 다치신 이후 경제활동을 못하고 계시니 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언니도 오빠도 모두 가정 꾸리고 사느라 너무 버겁고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 옮긴 회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당시 제 사수였어요. 남편은 일에서 좀 깐깐했어요. 보이는 겉모습은 허술해 보였는데 일에서만큼은 철두철미함과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남편 앞에서 항상 긴장이 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만 하면 안 될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해야 하는 날 자료를 그만 깜빡하고 옮기지 않은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회사 컴퓨터가 아닌 집에 있는 컴퓨터로 작성했던지라 메일이라도 보내야 했었는데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한 제 스스로도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 쏙 빠지게 혼날 줄 알았던 것과 달리 남편은 천천히 집에 다녀오라면서 발표를 뒤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사를 쉽사리 떠나지 못하는 저를 남편이 불러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애쓰지 말아요, 지희씨.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수인 남편은 자기가 입사해서 얼마나 큰 실수들을 했는지 말해주며 절 위로했는데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남편이 새삼 참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론 세상에 내 편이 생긴 것만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람을 평소 믿지 못하던 저였지만 남편 말이라면 믿을 수 있었죠. 그게 묘하게 연인 감정까지 이어지기에 얼마 걸리지 않았었죠. 입사 1년차가 지나고 업무가 손에 익어갈 즈음 그러다 남편이 저에게 냅다 던진 데이트 제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파스타 먹을래요? 내가 살게요. 오늘요? 남편과 함께한 데이트 첫날, 저희는 조심스레 손을 맞잡으며 마음을 확인했어요. 저희는 회사인 비밀로 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갔고 남편은 연애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제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너, 이젠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남편은 제 어린 시절을 빼곡히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죽음, 경제활동 못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가난한 형제 자매까지. 그게 안쓰럽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평생 함께 행복하자고 그렇게 해주겠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습니다. 역시나 저희 어머니는 남편이 오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하게 웃으시며 남편을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지희한테 많이 들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아주 잘생겼네. 어머님,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인사드리게 되네요. 남편과 어머니 사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예상했다시피요. 하지만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기 바빴고 시아버지는 옆에서 아무 말씀 없이 지켜보고만 계셨어요. 정말 가시방석이었죠. 남편은 옆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고 대놓고 절 좋아하지 않는 기색을 보이시니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식 당일에도 표정이 무척 언짢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시어머니 표정이 계속 거슬릴 정도였으니까요. 거기다 언니와 오빠, 어머니에 이어 고향 사람들도 많이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축의금도 별로 안 낼 사람들이 잔뜩 와서 음식을 축내고 갔다고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 앞에서 대놓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하는 행동이 너무 유치해 초등학생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 신혼여행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만삭 전까진 일을 하다 출산을 하고선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일을 그만둔 게 시어머니 눈엔 몹시 못마땅하게 보였나 봐요. 아이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건데 종종 저희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 아들 등골 휘어지겠네, 휘어지겠어. 이제 너랑 애 몸뚱아리까지 먹여 살려야 하니 그 스트레스가 오죽할 거야. 예, 너 다른 건 몰라도 항상 뜨뜻한 밥 먹여보내라, 알았니? 빵쭈가리 이런 걸로 애 배 채울 생각 말고.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건 알아서 다 신경 쓰고 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가 알긴 뭘 알아. 안다고 하지 말고 뭐든 내가 말하면 배우려 해라. 제가 좋게 말해보려 해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군식구 취급했어요. 자꾸 그런 스트레스가 생기니 저는 얼른 일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가난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먹고 살 능력을 길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딜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었고 사회에서 기능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애를 낳고 일을 안 한다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에게 천대받는 거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일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불발될 뻔했어요.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보내려 하니 시어머니는 무슨 그런 어린 나이에 애를 보낸다는 거냐? 너 정신이 빠져도 단단히 빠졌구나. 어른 편하자고 애를 그런 데 보내면 애가 잘 크겠니? 하고 혼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 아가씨도 아이 4살 때 어린이집 보내지 않았나요? 저도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저 편하자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성도 길러지고 좋은 점도 많아요. 했더니 저보고 또 어디서 어른 말에 토를 다냐며 악을 쓰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가씨는 쉬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시어머니 역시 그걸 알면서도 한마디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인 제가 보낸다고 하니 저 편하자고 그런 못된 짓 한다고 구박하더군요. 황당해서 어디 인터넷에 글이라도 올릴까 하다 꾹 참았어요. 대신 남편에게 말해 중재를 부탁했어요. 결혼 전에는 그저 남편과 알콩달콩한 신혼생활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 마음속에 혼란만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집살이인가 싶고 주변을 보면 분명 좋은 시어머니 만나 시집살이 안 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 언니가 최근에 공장을 그만두고 어머니 곁으로 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농작물들이나 과일 같은 것들은 언니가 다달이 보내주곤 했는데요. 언니, 왜 이리 많이 보냈어? 이거 한참 먹겠다.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우리 신랑도 언니가 보내준 과일이 동네 과일 가게보다 훨씬 맛있대. 아니야, 고맙긴. 네가 젊은 시절 엄마 모시고 집에 돈 붙이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는데 내가 더 고맙지. 언제든 과일 더 먹고 싶으면 말해. 아, 그리고 언니가 여름이라서 수박 좀 몇 개 보낼 테니까 냉장고에 넣어놨다 시원하게 먹어. 알겠어. 고마워, 언니. 언니는 고맙게도 저희에게 어떤 돈도 받지 않고 과일과 농작물들을 보내오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냉장고에 쌓인 과일들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차는 겁니다. 얘, 썩었다, 썩었어. 네? 여기 벌레 먹었다고. 아유, 이런 걸 어떻게 사람 입에 넣니? 벌레요? 그런 자국 없는데. 그럼 내가 거짓말 한단 거야? 넌 시애미가 뭔 말을 해도 이제 다 아니 꼽니? 그냥 내가 뭐라 하든 네 하고 받들면 되는 거야. 토달지 말고. 네가 이런 식이니 허구한 날 욕을 듣는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정상적인 과일을 보고도 괜히 트집 잡아 벌레가 먹었다느니 맛도 없는 걸 보내서 왜 내 아들 입으로 넣냐며 불만을 토로하셨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 시누이 역시 가끔 시모를 따라 집에 올 때가 있었는데 시모 옆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갈 때가 되면 과일을 한 바가지 싸들고 집에 갔어요. 저희 먹을 것도 없을 만큼요. 그야말로 진상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동안 남편은 자꾸 밖으로만 돌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일에 철저한 사람이고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 회식하느라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이해하려 했어요. 허나 그것도 정도가 있지. 점점 심해지니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는 매일매일 아이와 함께 지내느라 땀이 비에 젖도록 흘리며 집안일하고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며 시어머니까지 챙기고 있는데 남편은 아예 중재할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보, 내가 전에 말했다시피 퇴근 시간은 회식 아니면 지켜주기로 했잖아. 나도 당신이 집에 들어와야 좀 쉬는데 당신이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면 난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거야? 야, 나는 돈 벌어오고 너는 애 보고 그게 우리 할 일 아니냐? 내가 내 일에 최선 다하는 것처럼 너도 최선을 다해. 애 보는 게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것만큼 힘드냐? 너도 일 해봐서 알 거 아냐. 그거 하나 못해서 어떡하러 그러냐? 못하겠음 네 친구들한테라도 물어보면서 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던 부부싸움이라 생각해요. 남편은 제가 엄마로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주지 않았고 그저 징징댄다고만 생각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 섭섭했어요. 연애 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적어도 결혼 초기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관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에 나날이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밤엔 잠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부턴 거울을 봐도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똑부러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존감이 낮을 대로 낮아져 있던 저만 남아있었죠. 시댁 식구들은 이제 자연스레 제가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했고 명절날 전이나 부치고 밥이나 차리는 식모 정도로 취급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다 쳐도 전 별로 거기에 더 이상 맞서지도 대항하지도 않았어요. 종종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님과 예비 형님이 미국에서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미국에서 사업하시던 분이라 결혼식 때 이후로 본 일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요란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선 예, 네 예비 형님이 오신다니까 이번 주말에 새벽에 불이 나게 오너라. 절대 늦으면 안 된다. 나 시간 약속 칼 같은 거 알지? 라고 말하더군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예비 형님의 스펙에 굉장히 들떠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은 하버드대를 나와 미국에서 교수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하버드대. 말만 들어봤지 실제로 그 대학을 나온 사람을 본 건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시누이도 그렇고 남편도 벌써부터 자기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줄을 서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엄마, 새언니가 하버드대 출신 교수면 나 어디 취직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새언니 아는 사람 중에 그런 엘리트들로 남자 소개받으면 안 되나? 아, 나 취직하고 싶어. 내 친구들도 다 취직해서 지금 부자처럼 산단 말이야. 아, 그럼 충분히 가능하지. 엄마가 잘 얘기해볼게. 그러니까요. 나도 형이 그 정도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네. 이번에 형이 한국 아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인맥 좀 많이 만들어놔야겠어. 당연히 예비 형님 맞이에 전 가정부로 고용됐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장 보고 시모가 하라는 대로 전 부치고 만두 빚고 국 끓이고 최대한 고급스러운 모양새로 반찬들을 만들어내라는 시모의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 종일 음식을 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은 바로 펄펄 끓는 튀김기 앞에 서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예비 형님이 새우튀김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우튀김을 튀기라 시키는데 에어컨을 키려 해도 전기료 아깝다고 키지 말라 하니 땀이 뻘뻘 나고 힘든 와중에도 전 한마디도 못하고 비오듯 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빵가루 입힌 새우튀김을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참 정신없던 그때 예비 형님이 오셨습니다. 세상 가장 온화한 목소리로 형님을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알 수 있었죠. 예비 형님이 오자 저는 더 다급한 마음으로 상을 차릴 준비를 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급했는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뒤돌아보면 제 인생을 바꿀 일이었죠. 형님이 저에게 인사할 겸 부엌에 잠시 들어오셨는데 그만 새우튀김을 빠르게 휘저기다 튀김 국물이 저와 예비 형님에게 살짝 튀어버린 거예요. 아, 뜨거! 어머, 죄송해요. 제 손에도 큰 고통이 느껴졌지만 당시에도 예비 형님이 다쳤다는 사실이 더 당황스러워 급하게 형님의 손을 흐르는 물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아파하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와 호들갑 떨기 시작했고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에그머니나, 아유, 이를 어째, 어떡하면 좋아. 아유,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모자란 구석이 있어서 마음 많이 상했죠. 아유, 원래 얘가 이 정도로 털떨어지진 않는데. 아우, 얘, 넌 고졸이면 음식이라도 잘해야지. 새로운 예비 형님 앞에서 고졸이면 음식이라도 잘해야지 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처참한 처지에 있는지 실감이 나더군요. 조용히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예비 형님께서 조용히 제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리곤 아주버님을 향해 응급실에 가야 할 것 같으니 차 좀 대기시켜줘요 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입힌 상처만 생각했는데 제 손에 화상이 더 심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란 놈은 응급실 와서도 내내 절 돌볼 생각은 않고 회사 일이 급하다며 먼저 가겠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절 걱정해준 건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유, 재수씨 많이 아팠겠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여기까지 두 분을 오게 했네요. 아니에요. 그나저나 내 동생이란 놈도 그렇네. 재수씨가 아픈데 갑자기 일이 있다고. 괜찮아요. 사정이 있겠죠. 뭐 이해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고 저는 두 분 덕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형님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편안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 후 예비 형님은 먼저 연락처를 주시며 종종 연락하자 하셨고 얼떨결에 연락처를 받은 저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느 날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신 형님께서 갑자기 제게 당황스러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큰일은 아닌데 서방님께 들어보니 동서가 전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회사에서 일했으면 능력이야 뭐 볼 것도 없죠. 마침 내가 시작하려는 회사에 마케팅 자리가 하나 비어서요. 괜찮으면 같이 일해볼래요? 저를요? 형님께선 제가 아이를 보면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벌이 역시 작지 않아 아이 봐주시는 도우미 분을 따로 구할 수 있었고요. 저는 형님의 회사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어진 일이면 열심히 성실히 해내었어요. 뭐 하나라도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료들과 섞여 일하다 보니 예전에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에 웃고 뭐에 울던 사람인지 하나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지금요? 어머님 저 일하고 있는데요. 일? 일은 네가 무슨 일? 어머님 저 말씀드렸잖아요. 형님네 회사에서 일한다고. 근무 시간이라 길게 통화 못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우리 집 에어컨이 망가졌잖니. 에어컨 수리기사 전화번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네가 와봐라. 직원들과 회의하러 들어가려던 찰나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는 황당하게도 저보고 와서 에어컨을 고치라는 거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지금 더 길게 통화할 수 없다고 하곤 전화를 그냥 끊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그날 밤 득달같이 달려와선 넌 어떻게 된 애가 CM이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냐며 노발대발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일하고 있던 중이었잖아요. 제가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깟 일 무슨 보탬이 된다고 CM이 전화까지 무시해가면서 하고 있어.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살면 되지. 굳이 뭐 한다고 나가서 도우미 보는 돈까지 쓰냔 말이야. 시어머니는 도우미 쓰는 걸로 꼬투리까지 잡으며 일하는 거에 대해 뭐라 하셨습니다. 저 역시 평소 같았음 더 큰 갈등 일으키기 싫어 그저 잘못했다고 네 했겠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그러기 싫었어요. 그래서 맞받아 쳤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고 하고 싶어하는 일이며 어머니께서 그러신다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진 않는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거기 와서 콧구멍을 후비적거리며 이런 말을 얹더라고요. 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당신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자기는 뭐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고요? 이 일로 결국 부부싸움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신, 내가 말 안 하려 했는데 요즘 월급도 제대로 안 갖다 주잖아. 저번 달에 비해 50만 원이나 비어, 알아? 그런데도 나보고 일을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돈이 빈다는 거야? 제대로 확인해봤어? 제가 예상치도 못한 문제를 들먹거렸는지 빈 월급에 대해 묻자 남편은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못했어요. 빈 돈이 뭔지 사실상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술값으로 썼겠죠. 하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한번 크게 대들고 나자 이제와 기강이라도 잡아야겠다 생각했는지 어느 날 형님과 아주버님까지 같이 모이는 가족 식사 자리에서 대뜸 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갑자기 형님 손을 잡으시며
쟤 때문에 네가 아주 고생을 하는구나. 너무 일 못하면 잘라도 된다. 응? 가족이라고 다 끌어안아주고 이해해주고 할 필요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동서 일 잘해요. 최근에 저희 회사 진행하는 프로젝트 아이디어도 동서가 냈는걸요? 착해 빠진 것. 네가 일이 착하니 주변에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시어머니 눈이 슬그머니 제게로 향했는데 어이가 없어 코웃음만 났습니다. 그래도 그 상황에서 너무 감사하게 형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며 일을 정말 잘해줘서 큰 도움 된다고 동서에게 내가 많이 의지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덕에 시어머니 기세가 한풀 꺾일 수 있었죠. 그렇게 시댁과 전쟁 아닌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던 어느 날 기어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예상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어느 날 외박이 잤던 남편 옷에서 립스틱이 묻어나온 걸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저는 바로 이상한 족을 느꼈고 남편 휴대전화를 뒤지려 했지만 잠금을 걸어놓았더군요. 연애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휴대폰에 잠금 같은 걸 걸어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뭔가가 있었죠. 가슴이 콩닥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이럴수록 정신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뒤를 쫓아야겠다고 여겼어요. 저는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던 시간에 몰래 아이를 친구에게 맡기고는 회사 앞으로 가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신나게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중간에 남편 차에 친구까지 태우고서 말이죠. 그 두 사람이 열심히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화려한 술집 골목 뒤편에 있는 야시시한 유흥업소였습니다. 설마 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자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 머리털이라도 뽑아놔야 정상이었지만 그럴 기분도 아니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세상에 떠나갈세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새벽 4시쯤 집에 기어 들어왔고 그 시간까지 자고 있지 않다 조용히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유흥업소? 당신 미쳤니? 정말? 당신 나한테 뭐라 그랬어? 유흥업소 같은 데 가면 당신 스스로 이혼하겠다고 했지? 이혼? 나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간 거야. 남자들은 원래 그래.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일단 진정해봐. 남자들은 원래 그렇다고? 원래 그런 게 어딨니? 그럼 세상 모든 남자들이 유흥업소 가야 정상이겠네? 그치?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풀 데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미안해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어떻게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예전에 드라마에서 여자가 바람 피운 남편을 용서해주는 장면 보면 참 여자가 모질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 바람 피운 남자랑 같이 살 맞대고 살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 현실이 되어보니 막상 이혼이란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들어간 애를 생각하니 이혼이란 말이 차마 떨어지질 않았어요. 또 경제적인 문제도 걸렸죠. 양육비를 받는다 해도 나와 애 둘이 덜렁 떨어져 나와서 할 수 있을까 여차저차 고민이 되었어요. 남편도 교묘하게 그런 제 약점을 잘 파고들어 애를 잡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리 애를 봐. 우리 애 저렇게 어린데 정말 이혼할 거야? 아빠 없이 크는 애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겠어. 여보, 다신 안 갈게. 정말이야.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도 제대로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하루 종일 골머리를 썩혔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얌체같이 행동하려 하지. 애 때문에 이혼도 못하겠지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해 배신감으로 속이 활활 타는데 업무에 집중될 리 없었죠. 그러다 보니 형님께서도 눈치를 채셨나 봐요. 어느 날 형님께서 저를 잠깐 회사 옥상으로 불러 부르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어, 동서? 걱정이 돼서 요즘 통 말도 안 하고 개인적인 일일까봐 안 물으려 했는데 보아하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서. 그게...
형님은 정말 걱정된다는 얼굴로 여쭤보셨고 저는 이 얘기를 꺼내도 될까 몇 번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한숨 한 번 길게 쉬고 남편의 외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형님도 처음에 놀라시더니 이내 진지한 얼굴로 그 이야기를 들으시다 무겁게 입술을 떼셨어요. 동서, 이혼에 대해 왜 고려하지 않은 거야? 네? 그게 애도 어리고 솔직히 남편 없이 혼자 살려니 무섭기도 하고요. 서방님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동서를 대우했는데도 거기다 시어머니는 어떻고 내가 지금껏 말하지 않은 이유는 동서의 인생이니 동서가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야. 근데 동서, 배우자는 동서를 제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 있겠어? 동서 남편이 아이한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요. 동서 이혼 내가 도와줄게. 앞으로 애 키우는데 최소한 경제적인 건 걱정하지 마. 도와준다는 말을 듣자 순간 세차게 심장이 울렁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형님께서 도와준다 하니 제가 두려워하던 것들이 사라지며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형님이 소개해준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 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흥신소를 고용해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확실하게 모았죠. 또 남편의 내연녀 상대로 고소할 준비까지 철저하게 해놓았고요. 남편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실대고 있었죠. 내연녀와 떡하니 간 여행 간 카드 내역까지 저에게 날아오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할 날이었죠. 그날도 시댁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가 모인 날이겠다, 이날이다 싶어 이혼 서류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일이 기막히게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웃기게도 남편의 내연녀가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나와봤는데 남편의 내연녀가 울먹이며 남편을 부르더군요. 오빠, 왜 내 연락 안 받아? 우리 애는 어쩌고? 설마 나보고 애 책임지라는 거 아니지? 아니, 설아, 너 왜 여기까지 와서... 저기 여보, 그게 아니고... 남편은 제가 모를 줄 알았던지 당황해 말을 더듬거리더군요. 이미 내연녀 얼굴이며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한심한 꼴이었습니다. 남편은 급하게 내연녀를 밖으로 치우려 했지만 전 그러지 말라며 남편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남편 앞에 놓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뭐? 나가라고.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너 지금 미쳤냐? 똑똑히 들어. 너 바람피는 증거 내 손에 다 있거든? 재산 분할하고 태우는 내가 키워. 소송할 거면 변호사 선임해. 그리고 거기 있는 아가씨도 소송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은 다 뒤집어졌어요. 먼저 시모부터 시작됐죠. 야, 네가 무슨 재주로 혼자 산다는 거야? 그리고 증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얘 철민아, 쟤 그냥 하는 소리다. 증거 같은 게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시모의 목소리는 내용과 달리 달달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형님께 전화해서 다 준비된 것 같다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남편과 긴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죠. 결과는요. 제가 이기게 되어 평균 위자료에 비해 많은 위자료를 얻었고 양육권도 당연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소송에서 이기자마자 우리 아들을 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형님에게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렸어요. 만약 제가 형님네 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는 안정적인 환경이 없었다면 용기가 나지 않았겠지만 돈은 걱정하지 말라며 절 책임져 주시겠다는 형님 덕에 낼 수 있었던 용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혼을 한 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그간 제가 아이를 낳은 후로 살아왔던 방식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머리에 냉수를 맞듯 정신 차린 느낌이었는데요. 그간 아이 낳고 엄마가 되며 많은 것들을 얻고 또 잃었지만 그중 가장 크게 잃은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의 등살, 구박, 남편의 홀대, 그 수많은 것들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디고 버티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 그게 당연하다 여기며 제 의견, 감정, 생각,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뿐인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사는 건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하나였어요. 하나뿐인 인생을 사는 여러분의 인생은 속박되지 않고 부디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해서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 지을게요.